9월 달에는 참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을 시작하면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시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된 바까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결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연준회의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벤트 이후에는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은 커졌지만 대내적인 여건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4위 키워드는 아이폰 5 공개입니다. 아이폰 5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반등 시도입니다. 건설주가 개장 초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최근 건설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5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5 특징은 아마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얇아지고 넓어지고 가벼워지고 또 빨라지고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은 나쁘진 않았다 그러는데 또 일각에서는 혁신이 없다.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각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관련해서 IT 쪽의 부품주들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김대준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이폰 5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 알려진 대로 이제 아이폰 5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3.5에서 4.0인치로 이제 넓어졌고 그 반면에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은 인셀 형식으로 바뀌면서 두께 자체는 약간 얇아졌습니다. 또한 뭐 카메라에는 800만 화소를 탑재하고 또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A6 듀얼 프로세서를 넣으면서 약간 좀 기능적인 면에서 빨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아이폰에 이제 매번 출시되는 신제품마다 나타나는 혁신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약간 실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팀쿡 체제에서는 그 예전의 스티브 잡스 체제와 다르게 뭔가 더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 제품 킬러 아이템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이폰과 관련돼 있는 부품주들의 그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강세보다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예상과는 달리 그 LTE 4G를 이제 탑재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 이제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 LTE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의 또 다른 특허 소송이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이제 그 1차 출시국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좀 그 기간을 두고 이제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까지 이제 그 IT 그 아이폰과 관련된 그 부품주들의 경우 주가 흐름이 약간 큰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폰 5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 여기서 이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기대가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에 좀 좋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뭐 이라이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갤럭시와 관련된 뭐 삼성 SDI나 뭐 이노칩 BH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조금 더 그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이폰 5에 대해서 일단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지금 시장 반응을 보면은 아이폰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쨌든 21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일단 1차 판매국에서는 좀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갤럭시 노트 2 여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건설주 최근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 꾸준히 좀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은 좀 여의치는 않은 모습 같습니다.
건설주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기적으로 말이죠. 건설주가 좀 꾸준하긴 하게 좀 반등을 시도한 것은 대충 세 가지 정도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건 분명히 맞죠. 많은 분들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 정도로 하여튼 장기적으로 소외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잇따라서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DTI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미분양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등 장기 주택시장 분양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가가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요. 중동에서의 해외 수주 환경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어떤 건설주들의 회복에 일차적인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GS건설 같은 경우가 좀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필두로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는 시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GS건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냉정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결국은 국내 시장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정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다름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응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때는 어떤 저항선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팔았다 살았다 샀다는 소위 프렌푸시 전략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GS건설 기준 8만 원 정도가 일차적인 고비가 아닌가 싶네요. 건설주 최근 반등 배경, 장기 소외에다가 주택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 기대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어울려졌는데요. 수급상으로 일단은 국내 기관 외국인들 꾸준히 사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건설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업황 회복, 이 부분이 좀 눈으로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SM 합헌입니다. ESM, 독일의 현재 발견에서 일단 합헌이 나왔는데 전제 조건이 달렸습니다. 국채 무제한 매입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더 많이 달렸었는데 일단 금액이 분당 금액이 1,900억 유로 안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추가로 증액할 때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유럽 은행 동맹 초안이 발표됐는데요. 핵심은 유럽 중앙은행에 감독권 부여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진일보됐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묶어서 김대중 연구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과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독일은 ESM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ESM 같은 경우에는 총 규모가 한 유로로 7천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1,900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 이제 ESM에 대해 독일이 참여할 명분이 생김으로써 유로존 불확실성이 약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독일 대통령이 이제 이 비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빠르면 내달 초에 이제 ESM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ESM이 출범하면서 이제 유로존 출범할 계획 때문에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또 재정 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ESM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그러한 개선 심리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또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제시한 은행 동맹에 대한 초안이 나왔는데요. 은행 동맹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든다는 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우호적인 그런 변수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된 통화 동맹,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인 재정 동맹까지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은행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 동맹 같은 경우 실현될 경우에 유럽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을 이제 갖게 되고 또 인수나 합병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며 은행 면허를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 동맹이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길게 내년이나 이런 때쯤에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헌재 판결 전제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또 유럽은행동맹 같은 경우도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좀 상향 쪽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유로존 상황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벤트들 많았는데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다. 연준회의 남았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한쪽에서는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뭐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두 차례의 양적 완화가 있었지만은요. 실제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보면 극히 좀 비판적입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두 차례 양적 완화를 했지만 결과적인 것은 나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뭐냐면 주시장을 되돌려 세워놨다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기업들이요 캐시를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고 있고요. 정말 뭐 또 다른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뭐 많이 풀린 것 같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에서 돌아다니질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어떤 비판적인 시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3차 양적 완화를 해봤자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라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필요로 한 것은 어찌되었건 실효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투자가들 그리고 전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나고 가면 어찌되었건 간에 벌써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급속히 많이 나올 겁니다. 논의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월가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은 롬니가 대통령이 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롬니가 되면 공화당 정부의 정통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또 선호도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 롬니가 되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데 또 하나의 그 월가의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양적 완화의 실효성 문제보다는 양적 완화를 지금 뭐 당장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글쎄 뭐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확인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이벤트 이유입니다. 연준회의 끝나면 이제 이벤트는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장 본류의 흐름대로 좀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은 하겠지만 본류의 흐름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들게 되는데 당연히 프리어닝, 기업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준 연구원께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앞으로 이제 이벤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3,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미국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국내 경기나 해외 경기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는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보는 것도 약간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인텔과 페덱스를 예로 들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 대한 그 칩 수요 감소로 실적 전망을 하향시켰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운송 물량이 약간 이제 줄어들면서 실적을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이 하향된 것은 뭐 유로존 재정 위기나 중국의 경기 둔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이면서
글로벌 실물 경기 자체가 침체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이와 같은 환경을 반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내 기업의 3, 4분기 실적도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 업종 아니면 계속 악화되는 업종에 대해서 약간 구분시켜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3, 4분기 실적 전망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종목 업종들은 은행이나 보험, 인터넷 관련 업종을 들 수가 있겠고요.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나 운송, 에너지 관련 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 환경이 내일 이벤트 이후에 따라서 어떻게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벤트를 기점으로 약간 좀 대응 전략을 다르게 삼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FOMC에서 QE3를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 심리,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같은 증시에서는 이제 기업 실적도 이제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 같은 경우가 약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 개선과 더불어 상승세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업종을 좀 선택하시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뭐 스마트폰 관련주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입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FOMC에서 이제 QE가 안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이제 심리가 냉각되면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일 텐데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1850에서 1950포인트 요 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업종을 특별히 골라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트레이딩 기술 측에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우호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국 중국 중추절 수요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뭐 그런 호텔 관련된 카지노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약간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이익 예상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은행, 보험, 인터넷을 꼽아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이익 예상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운송, 에너지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이벤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적 완화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6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도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뀔지 이학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FOMC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발표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가 오늘 지금 30분 정도 남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부터 미국 시장부터 움직이겠지만은요. 미국 시장도 지금 최근 4일째 뭐 거의 움직임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크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올라가길 바라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실망감이 나면 주가가 크게 되밀릴 가능성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투자 전략가들은 지금의 미국의 주가 상승을 별로 설명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쪽에 많이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크게 움직이면 우리 시장도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에는 사건팔건 외국인이 매매가 최근 들어서 3, 4일째 좀 위축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었는데요. 규모 자체가 다시 매매 규모가 내일부터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리고 떨어질 때도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인데요. 시장이 조정받으면 중소형주는 그동안 시장이 그나마 코스피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받는데요. 혹시라도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데 유의하시 바랍니다. 특히 신용도 많이 늘어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종목별로는 뭐 미수 거래가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중소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무리한 매매는 좀 자제하셔야 될 시기에 다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쎄, 양적 완화가 안 왔을 경우에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보고선 대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